우리의 주인공 단무성은 오직 자신의 주먹만을 사용하여 강호를 평정하고 이로 인해 권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천하무적이었던 그는 어느 날 마교의 무리에게 기습을 당하고 둘을 제외한 나머지 무리를 모두 죽입니다. 살아남은 둘은 강하고 목적을 위해 동료를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잔인함과 무기 상징으로 무성은 그들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무성은 10번의 공격으로 끝장내주겠다며 달려듭니다. 하지만 상대의 동료가 온몸에 두른 가느다란 실에 묶여 그의 급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됩니다. 9번을 공격했을 때 괴뢰사가 실을 조여 무성을 묶자 다른 상대가 검으로 그의 몸을 꿰뚫습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10번째 일격으로 적의 턱을 가격합니다. 죽기 전 한 대 더 때리길 바랐던 단무성의 삶은 그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는 운하상단에 맞아들인 이진원의 몸으로 주화 안정가옥에서 깨어납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몸에 상처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새로운 얼굴을 보고는 처음엔 누가 얼굴에 가면을 씌운 줄 알았다가 이내 그 생각을 떨쳐냅니다. 하녀들이 의원을 부르러 가자 그는 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을 살핍니다. 움직이면서 그는 이 몸이 상당히 허약해서 돌아다니는 것조차 큰일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그는 주화산의 유명 상단인 운하상단이라는 제목의 일지를 발견합니다. 일지를 확인한 그는 여자와 도박 관련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자신이 남봉꾼 이진원의 몸에 들어왔음을 깨닫습니다. 잠시 살핀 후 그는 자신이 이진원으로 환생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 의원인 공손이 교활한 여우처럼 웃으며 들어와 은근슬쩍 그의 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는 손을 빼며 괜찮다고 말하죠. 그러자 그 뱀 같은 의원은 보약이라며 용봉탕을 권합니다. 하지만 진원처럼 아픈 이에겐 이 탕은 독입니다. 진원은 대답 대신 단무성으로 죽은 지 몇 년이나 흘렀는지 슬쩍 떠보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수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죠. 현재 의원과 옛 원수들을 떠올리며 새 삶을 얻은 지금 그들을 모두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단무성이 이진원으로 환생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하녀들은 그가 드디어 오늘부터 제대로 된 식사를 할 거란 생각에 신나서 아침을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그는 건강 때문에 멀건 죽만 먹어야 했거든요. 한 하녀가 진원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어서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문이 열리고 진원이 들어오자 그녀의 말이 끊깁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보며 앞으로도 이렇게 간단히 차리라 말합니다. 그가 방으로 향하자 한 하녀가 몸이 좋아졌다며 건강해졌다고 말하고 다른 하녀들도 빠르게 동의합니다. 잠시 후 진원이 아침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뱀 같은 공선묵이 나타나 그의 기분을 망칩니다. 진원이 마지못해 안으로 들여보내자 공선묵은 그 무례함을 바로 알아차리고도 희죽 웃으며 그에게 인사합니다. 진원은 이자가 꿍꿍이가 있음을 알기에 그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봅니다. 진원은 그의 죄를 자백하게 할 계획을 세우며 조소를 띱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공선묵에게 온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공선묵은 외로움을 견딜 수 없어 진원을 보러 왔다며 심파극을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은근슬쩍 진원의 안색이 달라 보인다고 말하며 그가 회복한 걸 단번에 무시해버립니다. 이 말에 진원은 주목하며 그 노력이란 게 자신을 용봉탕으로 유인하려는 거냐고 쏘아붙입니다. 공선묵은 그가 용봉탕에 대해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저 보양식일 뿐이라고 서둘러 설명합니다. 진원은 아무렇지 않게 독이라고 말하고 공선묵은 자신이 그의 의원임을 상기시킵니다. 들킬 뻔하자 공선묵은 즉시 과장된 몸짓으로 진원에게 자신이 필요 없는 것 같다며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가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진원의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웁니다. 진원은 어두운 목소리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을 드나드는 걸 보니 여기가 내 집이냐고 묻습니다. 그의 표정을 본 진원은 웃으며 농담이라고 해명하고 공선묵은 초조한 듯이 맞장구를 칩니다. 이어 편지를 쓰려 필기도구를 가져오라 명합니다. 공선이 명을 따르자 진원은 직접 쓰라고 합니다. 그는 공손이 중병을 알아 이 별장에 살아야 한다고 받아쓰게 합니다. 진원은 자신의 삶이 너무 길다며 스승에게 다음 행동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여 공선을 놀라게 합니다. 그 표정을 본 진원은 왜 쓰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공손은 웃어넘기며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 진원이 젓가락을 던집니다. 젓가락은 그의 목을 스치며 뒤평벽에 박히고 놀란 공선은 상처를 확인합니다. 진원은 더 이상 자신이 공손이 알던 이진원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공손은 계속 모르는 척했지만 진원은 이제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진원은 건강한 이에게는 보약인 용봉탕이 허약한 몸에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그는 용봉탕을 흡수할 힘조차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의원인 공선은
어째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바로 전날 진원에게 그 탕을 먹인 후 다음날 아침 뻔뻔하게 진맥하며 효과를 보려 했죠. 게다가 진원이 국을 식탁에 두라고 하자 그의 표정에서 살기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진원은 공손 같은 인물이 혼자 움직일 리 없다며 그에게 서신에 스승의 이름을 적으라고 지시합니다. 공손은 연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처럼 친절한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냐면서요. 그러다 연극처럼 한숨을 푹 쉬더니 다음 순간 태도를 싹 바꾸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진원 같은 망나니가 이런 걸 알아챈 머리가 있는 줄 몰랐다며 비웃죠. 진원은 이제 더 이상 가식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공손은 그를 조용히 죽이는 게 진짜 목적이라 답합니다. 하인들을 본 공손은 진원 암살을 덮기 위해 그들의 피도 봐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독침을 준비하기도 전에 진원이 나타나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공손을 쓰러뜨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식사를 시작한 진원은 대화 중에 한눈을 팔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합니다. 아까 공손을 때리느라 멍든 손을 보며 그는 이 연약한 몸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전생의 힘을 되찾는 것뿐이죠. 그 힘만 되찾으면 암살 시도의 배우가 정말 운하상단이라 해도 맞설 수 있을 만큼 막강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 상단으로 돌아가 공손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두통에 비틀거리며 주저앉습니다. 공손을 떠올린 순간 이 몸, 즉 이진원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옵니다. 충격이 가라앉아 진원의 진짜 이야기에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똑똑하고 강한 두 형제와 달리 그는 평범하고 재능 없었습니다. 평범함을 극복하고자 그는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향락에 많은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그 결과 몸이 심하게 망가져서 더는 회복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이 별장에 보내졌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문은 재능 없는 장남이 여기서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죠. 이제 이진원의 몸으로 살게 된 우성은 기억이 없어 미뤄왔던 무공수련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몸을 향락에 낭비한 원래 주인을 생각하니 답답함을 느낍니다. 전생 지식으로 희귀 영약을 얻어 이 몸을 유용하게 만들 결심을 합니다. 별장 안으로 들어서자 가진 돈이 눈에 확 들어왔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사실에 깊이 안도했습니다. 이 돈이라면 필요한 영약을 충분히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시선이 공순에게 닿습니다. 그는 아까의 일격으로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는 시신을 묻어주기로 합니다. 그날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어느 날 운하상단의 호위대원인 목인섭이 이진원에게 보낼 서신을 들고 나타납니다. 하녀에게 진원의 행방을 묻자 그녀는 진원이 명상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목인섭은 진원의 다부진 모습에 눈앞의 사람이 정말 진원이 맞는지 믿을 수 없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지난 1년간 주인공은 몸을 단련하는데 매 순간을 쏟아부었죠. 이제는 그의 에너지 핵이 완전히 발현되었고 경공술, 단련술, 쾌속부와 같이 생존에 꼭 필요한 무공들을 다시 자신의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개의 힘을 다루는 백뇌십 상공까지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수련 과정을 거쳐 무사히 무공의 사경에 도달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수련을 방해하는 목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긴장하며 자신을 소개하고 본가에서 온 서신을 가져왔다고 설명하죠. 진원은 차분하게 서신을 건네달라고 합니다. 한편 목은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작년에 봤던 허약한 남자가 지금은 이렇게 늠름하게 서 있으니 말이죠. 그때 진원이 아직 서신을 기다린다며 비꼬듯 말했고 그의 생각은 중단됩니다.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진원과 목은 자리에 앉아 서신을 읽습니다. 서신에는 아버지가 병으로 몸져 누웠다는 소식만 있었고 이유는 없었습니다. 목은 이 소식을 듣고 구양세가를 의심하죠. 구양세가는 보호를 핑계로 운하상단에게 과도한 돈을 요구하는 흡혈귀 같은 집단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 금액이 불어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 되었죠. 그는 구양세가가 과연 그런 거금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이에 화가 난 목은 그들이 한 짓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운하상단이 소신교와 마주쳤을 때 소신교가 교역에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려던 사건을 그는 떠올립니다. 당시 구양세가는 심각하게 논의할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발을 뺐습니다. 목은 구양위가 연루되어 호위 대장조차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입니다. 진원은 강호 시절 들어본 이름이라 귀가 솔깃해집니다. 그곳에서 꽤 유명했던 구양위. 이제 진원은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구양위는 아주 강력한 인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해 약해 보이는 운하상단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죽거나 구양위에게 직접 가르침을 주기로 결심합니다.
목은 놀라지만 진원의 아버지가 병상에 눕게 된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알고 보니 동생들이 운하상단 앞에서 칼싸움을 벌여 아버지가 병상에 누우셨더군요. 그는 동생들의 어리석음에 한탄하며 그 스트레스로 아버지가 병들었음을 깨닫습니다. 목이 상관없는 일이라 위로하려 했지만 진원은 말을 끊고 일어섭니다. 더는 방관할 수 없던 거죠. 목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심에 놀랍니다. 진현은 직접 상황을 확인하겠다고 목에게 편지를 보관하라 진지하게 말합니다. 목은 부대로 돌아오자마자 동료들에게 이진현 같은 인물이 무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료들은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고 각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잠자리 기술이 좋은 게 분명하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진현 같은 놈이 무인이면 자신들은 전설적인 무인일 거라고 말합니다. 한 동료는 차라리 부대장님이 애인을 구했다는 게 더 믿을 만한 농담이라고 하죠. 마침 대화를 듣게 된 부대장 한예업은 자신을 옮기려던 사람을 때린 후 진현의 건강이 정말로 회복되었는지에 대해 흥미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예업은 진현이 타고난 신체 덕분에 어릴 때부터 무인이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진현이 언제 돌아오는지 묻습니다. 목은 그저 돌아온다고만 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고 하죠. 바로 그때 진현의 도착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때가 됐음을 알아챕니다. 한은 부하들에게 어린 도련님을 맞이하라 합니다. 부하들이 못마땅해 하자 그는 자신이 여전히 주인임을 단호히 상기시킵니다. 한편 운하상단의 호화로운 저택을 처음 본 우성은 그 엄청난 부유함에 진심으로 크게 놀라게 됩니다. 전생에는 이 상단에 대한 소문만 들었었는데 직접 가까이서 보니 진현이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뵈러 가니 쉬라고 하녀들에게 말합니다. 앞서 걸어가던 그는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 정적에 놀랍니다. 경비원들이 칼을 들고 맞이하자 소원이 곧 이루어집니다. 그때 한이 그에게 인사를 건네며 진현이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또 건강해 보여서 기쁘다고 덧붙입니다. 한의 부하들은 그가 진현에게 아첨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한의 배려를 모욕했던 진현 때문에 그들은 한이 자존심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부하들은 심한 모욕을 각오했지만 진현이 자신처럼 성가신 녀석에게는 과분한 환영이라며 인사를 건네자 진심으로 놀랍니다. 놀란 그들을 보며 막은 진현이 변했다고 말했는데도 놀라냐며 큰 소리칩니다. 이 모습을 본 한은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 도련님을 아버지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진현은 마침내 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닌 자신들의 아군이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한은 이미 아버지께 도착을 알렸고 진현은 그에게 고마워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막내 동생 재현의 손길에 멈춥니다. 재현은 진원을 변태라 부르며 비꼬듯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 진원을 보며 재현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진원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자 재현은 그의 어깨를 잡은 주먹에 힘을 주죠. 과거에 진원이 막내 동생에게 맞았던 것을 본 한은 돌아온 첫날부터 똑같은 일을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은 오랜만에 만났으니 서로 반갑게 맞이해야 하지 않겠냐며 재현의 손을 진원의 어깨에서 부드럽게 떼어냅니다. 허락 없이 몸에 손대자 재현은 한의 뺨을 때립니다. 재현은 한의 태도에 불만을 표하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경고합니다. 이내 한의 버릇을 제대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합니다. 재현이 미처 움직이기도 전 주인공은 뺨을 후려쳐 쓰러뜨리고 재현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진원은 재현의 어깨를 주먹으로 쥐고는 여기까지 오는 내내 설렜다고 말하며 자신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재현은 고통에 소리치며 형에게 미쳤냐고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말의 주인공은 앞으로 형이라 부르라며 무표정하게 답합니다. 한편 운하상단의 둘째 아들인 이화연은 아버지의 방 앞에서 소란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립니다. 한 가장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큰 도련님과 막내 도련님이 다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화연은 재현이 큰형을 괴롭히는 줄 알고 편찮은 큰형이 걱정되어 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지만 진원이 아버지 방 앞에서 동생에게 조용히 하라며 엄히 경고하는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이내 둘째 화연의 존재를 알아챕니다. 잠시 후 화연은 큰형 앞에 앉았고 진원은 재현에게 손들고 서 있는 벌을 줍니다. 화연은 건강한 형의 모습에 안도합니다. 그러나 재현은 이 상황에 불만스럽습니다. 진원은 이제 건강하니 괜찮다고 재현을 안심시킵니다. 화연의 다친 주먹을 보고 재현이 그랬냐고 묻습니다. 화연은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주인공은 막내 동생에게 격분하여 그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재현은 더 맞기 싫으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막내 동생에게 또 맞을까 무서워 어깨를 주무르던 약한 진원이 만나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로 진원이 재현을 혼내주는 모습을 본 화연은 불안하지만 내심 기쁜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진원도 곧 자리에 앉습니다. 화연은 그의 성격과 몸이 바뀐 게 궁금했지만 진원은 대답 대신 둘째 형 앞에 놓인 두루마리를 보며 눈썰미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펼치며 안에 담긴 내용에 대해 묻습니다. 화연은 그 두루마리가 내일 회의장에 함께 갈 직원들의 명단이라고 설명합니다. 직원들에 대해 묻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에 그는 명단을 확인하다 공순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명단을 확인한 그는 공순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이 다름 아닌 웅후의 추천을 받았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형들에게 싸늘하게 돌아서서 둘 다 혹은 둘 중 하나가 웅후를 위해 일하는지 묻습니다. 두 형제는 그 세력의 상단을 넘길 수 없다며 격렬하게 부인합니다. 진실을 말하니 형제들을 없앨 필요 없음에 그가 미소 짓습니다. 결심을 굳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에 고위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지 묻자 동생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자신도 그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형들이 반대하기도 전에 그는 반대를 무시하고 방을 나갑니다. 돌변한 동생 모습에 형들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재원 역시 주화산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한편 진원은 아버지 방 앞에서 허락을 받고 들어갑니다. 그의 아버지인 반주성민은 즉시 그를 알아봅니다. 밖에 소란스럽다 묻자 진원은 앉으면서 얼버무립니다. 아버지가 스트레스 받는단 소문을 들었다고 말하죠. 아버지는 늘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제는 늙은 몸이 버티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만지며 얼마나 건강해졌고 변했는지 느낍니다. 정말 진원이 맞냐고 묻죠. 아버지가 아들의 무사함에 기뻐하며 다정하게 만지자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립니다. 우성으로 살면서 부모의 존재는 몰랐지만 아버지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강인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아보니 그가 얼마나 연약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며 위로합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지만 그는 자신이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강조합니다. 그 단호한 표정을 본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모두 운하상단의 회의실에 모여 화연의 브리핑을 듣고 있습니다. 웅후 역시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를 궁금해하던 부하들은 즉시 진원의 존재를 알아차립니다. 웅후는 진원이 조직 내 입지를 다지러 왔다고 생각해요. 한편 화연이 브리핑을 마치고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 웅후가 요구할 것이 있다며 손을 듭니다. 그는 현재 호의가 없는 진원에게 호의를 붙여주려 합니다. 그 말에 운하상단 내부가 술렁입니다. 이미 웅후가 추천한 인물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또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속셈이었죠. 하지만 웅후의 위협에 반대 의견을 말하려던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웅후는 자신의 제안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있냐고 다시 묻고 모두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려던 찰나 우리의 주인공이 이의가 있다며 손을 번쩍 듭니다. 그러고는 호위대장 웅후를 해고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이 말을 들은 운하상단 사람들은 걱정하고 온갖 사람들은 농담이라 생각하며 웃습니다. 상단의 안전을 위해 웅후는 필수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웅후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해고할 권리조차 모른다고 말합니다. 바로 다음 순간 진원은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건물을 흔들 정도로 땅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뱀 같은 웅후에게 구양새가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운하상단의 진짜 주인은 진원 자신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조금 전 그는 이미 화연에게 구양후를 해고할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구양새가가 저희보다 강하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로 답하는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강호의 무인들을 얕보다가 오만한 생각 때문에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주변에 구양새가 출신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지적하며 마치 운하상단이 통째로 그들에게 먹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를 눈치챈 그의 형은 그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이에 진원은 걱정 말라며 형을 안심시킵니다. 이제 형을 바라보는 화연은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할 계획인지 정확히 깨닫고는 불안하게 웃습니다. 이 모습을 본 구양새가 무리들은 곧바로 칼을 뽑아들고 해명을 요구하며 위협합니다. 한스는 주군에게 칼을 겨눈 그들의 무례함에 격분의 진원을 보호하고자 그의 앞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고용주에게 칼을 겨누는 구양새가의 무례함을 지적합니다. 그는 어두운 목소리로 죽고 싶은 거냐며 위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미안해서 그러니 구양후에게 보상을 해주겠다며 대화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 말을 들은 구양후는 어리둥절해합니다. 진원은 자신이 구양후의 완벽한 은퇴 계획을 망쳤다면서 구양후의 진짜 계획을 상세히 밝힙니다. 첫째, 공손을 이용해 진원을 제거하는 것이었죠. 진원의 두 형제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었고
그 갈등으로 아버지가 병이 들자 이는 구양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국 구양후는 두 형제 중 한 명을 조종해 꼭두각시로 내세워 운하상단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구양후는 진원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구양후의 암살자 공손을 직접 죽인 순간부터 계획이 틀어졌다고 덤덤히 말하죠. 이 말을 들은 구양후는 눈이 커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주인공은 불쌍한 암살자를 한 방에 편안히 보내줬다고 덧붙입니다. 상단을 장악하려면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무심하게 말하죠. 게다가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덧붙이죠. 이제 구양후는 진연의 말을 더는 참지 못하고 분노의 주먹을 들고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진연은 그가 미쳐 주먹을 뻗기도 전에 막아냅니다. 주먹이 부딪히는 순간 구양후는 엄청난 뇌전의 기운을 느끼고 진원이 진짜 무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주인공의 힘에 모두 충격받습니다. 반면 진원은 이제 막 회복한 사람을 공격한다며 구양후를 극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러고는 공식 대결을 할 것이니 이번 일은 넘어가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누군가 공식 대결 시작을 알리자 구양후는 그것으로 충분하겠냐고 묻죠. 그는 거만하게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대결하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구양후는 진원의 무술 실력과 효율성을 보고 좋은 문파에서 수련한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칼을 치켜들고 자신과의 엄청난 경험 차이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진원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조롱에 응수하지 않습니다. 몸을 숙여 구양후의 배에 주먹을 박으며 그보다 100년은 더 경험이 많다고 선언하죠. 구양후는 진원의 실력을 전혀 가늠 못하고 피를 토합니다. 반면에 진원은 깨달은 경공수를 발동하며 구양후에게 진짜 경험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구양후를 공격하자 구양후는 간신히 검으로 이를 막아냅니다. 둘은 계속 격돌하고 구양후는 칼로 베고 진원은 맨주먹으로 맞섭니다. 허나 진원의 모든 공격이 구양후의 칼에 막힙니다.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구양후는 진원의 기술에 크게 혼란스러워합니다. 그것은 마치 풋내기가 아닌 노련한 무인의 경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양후는 진원을 끝장내기로 결심합니다. 그 자세를 본 부하들은 대장이 드디어 싸움을 끝내려 한다고 생각하며 기뻐했고 구양후는 3절식 검법을 펼칩니다. 진원은 즉시 고개를 숙여 공격을 피하고 쾌속보를 발동합니다. 그가 너무 빨라 구양후는 위치 변화도 감지 못합니다. 그 순간 구양후는 턱에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 충격이 워낙 강해서 본가에서도 보일 정도였죠. 이 광경을 목격한 하인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웅성거리고 그의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장남이 무술을 통달했다고 선언합니다. 우영후가 쓰러지자 부하들이 그에게 달려가는데요. 대장의 상태를 본 그들은 분노합니다. 한 부하가 진원을 노려보지만 진원은 협박으로 그를 즉시 제압합니다. 또 다른 부하는 대결에 문제가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기 전에 경고하기를 진원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구양세가 역시 은하상단에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할 것이며 그들은 결코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원은 이런 사소한 원한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원한이든 은혜든 그는 받은 대로 갚아줄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자 화연이 나서서 반발합니다. 하지만 진원은 모두를 단호히 바라보며 말합니다. 운하상단은 자신의 것이자 아버님의 것이며 오늘 아침 자신을 반겨준 호위대의 것이고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의 것이라고요. 그러니 누구도 자신의 상단을 함부로 건드리게 두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결국 해고할 거라며 당장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의 연설에 모두 기뻐했지만 구양세가 사람들은 마지못해 자리를 떴습니다. 앞으로 가문을 상대할 때 행운을 반다면서요. 그들이 떠나자 한 직원이 환호하려다 급히 멈추는데 다른 직원이 진원이 정식 대결에서 이긴 것이라 상기시킵니다. 다른 호위대원도 자신들은 호위대이니 축하할 수 없다고 덧붙이죠. 그들은 임무는커녕 내내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원은 화연에게 이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졌으니 영약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다면서요. 화연은 웃으며 최고의 영약을 가져다 주겠다 하고 이제부터 바쁠 거라고 덧붙입니다. 영약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호위대에 새로 들일 사람들도 뽑아야 하니까요. 이에 진원은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이미 봐뒀다고 답합니다. 한편 한 밀실에서 명호는 진원의 최근 행적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의 부하들은 그 소문이 사실이라고 확인해주죠. 실은 주인공은 며칠 전 운하상단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죠. 직원들의 행동 패턴까지 분석했고요. 여기 온 첫날 어딘가로 가던 중 그는 갑자기 멈춰서서 한에게 식사 여부를 묻습니다. 뜻밖의 다정한 질문에 당황한 한은
일 때문에 새벽부터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답합니다. 진원은 아래층에서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구양새가 무인들을 곁눈질합니다. 그 순간 상단의 역학관계를 파악하죠. 충성스러운 운하상단 직원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하는 반면 구양새가 무인들은 별다른 책임감도 없이 근무 시간에 빈둥거리며 쉽게 돈을 법니다. 한이 다시 그를 부르지만 진원은 대답 대신 해결책을 떠올립니다. 구양새가 무인들을 해고하면 대체할 사람이 필요해 상단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고민 끝에 그는 빈둥대는 직원들을 대체할 인재를 찾을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 범죄자나 드나들 것처럼 보이는 허름한 도박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여러 시선이 그를 향합니다. 호구라며 손가락질하고 오랜만에 나타난 그를 보곤 놀라죠. 심지어 죽은 줄 알았단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도박하러 왔다고 생각해 재산을 잃는 걸 보려 하죠. 그가 본관에 들어서자 문지기는 큰 돈을 쓸 거라 생각하며 신나게 맞이하지만 지금의 진원은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를 뚱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진원은 군말 없이 문을 열라고 명령합니다. 그 안에는 독사라고 불리는 철명호가 있었는데 그는 옛 친구를 흘끗 보더니 몸이 좋아진 것을 보니 오랜 시간 요양을 했나 보다고 말합니다. 동료 육진보와 육명호도 그에게 인사합니다. 명호는 비웃으며 진원이 오랫동안 아팠으니 최소한 안부는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하죠. 그 말에 육형제는 사과하고 명호는 진원이 자기 친구라고 비꼬듯 말합니다. 진원은 그가 짜는 우정에 코웃음을 칩니다. 겉보기엔 그저 어릴 적 친구로 비치지만 사실 명호는 거짓 우정을 방패 삼아 우성을 줄곧 괴롭히고 그의 약점을 교묘히 악용하여 돈을 뜯어내 왔던 것입니다. 진원은 심각한 얼굴로 요즘 세대가 우정에 대해 완전히 뒤틀린 정의를 내린 건가 의아해합니다. 진원의 속마음도 모른 채 명호는 너무 오랜만이라며 어서 도박을 시작하자고 신나서 재촉합니다. 사실 명호는 그에게서 거액을 뜯어낼 생각에 어리석은 자는 없을 거라 확신하며 조비 쑤십니다. 명호는 친한 척하며 돌아온 기념으로 한턱 내겠다고 하지만 진원이 아무런 답이 없자 짜증이 나서 뭔가 말을 하라고 재촉하죠. 진원은 생각 중이라고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친구라는 놈이 시체까지 뜯어먹을 기세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냐고 다그치자 진원은 답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명호를 죽일지 말지 재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호는 곁에 둘 가치도 없는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건 육가 형제뿐인데 비록 건달로 살고 있지만 명호 같은 놈 밑에서 재능을 썩히기엔 아까운 실력자들입니다. 결심을 굳힌 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명호에게 금고 열쇠를 넘기라고 차분히 말합니다. 명호는 진원이 왜 돈이 필요한지 놀라며 묻습니다. 진원은 이번 한 번만 돈을 인출하는 것이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진원은 자신이 이 도박장에 강제로 투자했던 수천 냥에 대한 이자와 명호에게 맞아서 발생한 치료비까지 합하면 총 10만 냥 정도가 될 거라고 덧붙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요. 명호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새마는 법이라도 배웠냐며 비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금고에는 진원이 요구하는 돈뿐만 아니라 금과 은 그리고 보석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걸 줄 거라 생각하면 진원은 바보라고 해요. 기껏해야 돈이 급하면 좀 빌려줄 수는 있지만 금고 열쇠는 절대 안 된다고요. 명호는 아프다고 꾀병을 부리던 녀석이 이제 와서 멀쩡히 자신을 무시한 채 금고 열쇠를 달라고 하자 점점 더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진원에게 정신 차리라며 자기 앞에 상대가 누군지 상기시킵니다. 진원이 여전히 대답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자 명호는 얼굴을 바싹 들이밀고 제 손에 죽고 싶은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명호는 부하들에게 진원을 죽기 직전까지 패라고 명령합니다. 육가 형제 한 명이 뒤에서 그를 붙잡고 탁자에 머리를 박으려 합니다. 진원의 표정은 어두워지고 이것이 자신에게는 자비임을 깨닫죠. 다음 순간 육가 형제 한 명을 벽으로 던져버립니다. 다른 한 명이 달려들자 진원은 옆으로 피하며 탁자를 지렛대 삼아 순식간에 그의 발목을 박살내고 그를 쓰러뜨립니다. 진원이 뒤돌아서자 뼈가 부러진 육가 형제들이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오히려 그 모습에 진원은 흥분하여 제대로 상대해주기로 마음먹죠. 두 형제가 함께 그에게 달려들지만 몇 초 만에 진원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눈 깜짝할 새 눈부신 속도로 그들 뒤에 있죠. 그는 두 사람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며 다시는 경고하지 않겠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시끄러운 형제들이 쓰러지자 이제 남은 건 그들 뒤에 숨어있던 겁쟁이 명호뿐입니다. 진원은 옛 친구를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명호는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다정한 말투로 진원에게 무술 배운 건 친구들에게 말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 손은 등 뒤에 숨긴 채 명호를 의심스럽게 보지만 진원은 평소와 같은 침착한 태도로 답하죠. 진원이 다가서자 명호는 공포에 질려 칼을 꺼내며 더 이상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차피 진원일 뿐이니 두려워할 것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이죠. 명호는 단 일격의 싸움을 끝내려 결심한 듯 달려듭니다. 명호는 탁자 뒤에 숨어 회심의 미소를 지었지만 진원은 탁자를 걷어차버리고 주먹 한 방으로 산산조각을 냅니다. 남은 건 충격에 빠진 명호뿐. 진원이 그의 머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반격이 이겼다고 차분히 말하죠. 진원이 명호 몸에 번개 에너지를 흘려보내자 그는 비명을 지릅니다. 밖에서는 경비가 오늘 누군가 죽는다고 중얼거려요. 끔찍한 공격 후 명호는 땀에 젖어 쓰러져요. 진원은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죠. 명호는 굴욕감에 눈을 빛내며 진원이 회복 중 뭘 했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힘겹게 듭니다.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수련만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그렇게 나쁘게 대하진 않았다고 변명하려 하지만 진원에게 했던 지난 행동들을 떠올리자 결국 자업자득이라는 결론이 나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명호는 진원에게 금고 열쇠 외 무엇이든 요구하라 하고 진원은 멈칫합니다. 그가 듣고 싶던 말이었죠. 명호는 자신이 못됐지만 어릴 적 친구였음을 상기시키며 마지못해 동조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명호는 얼굴이 환해지며 짜증이 난 진원을 와락 껴안고는 이제 다시는 구타나 괴롭힘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진원은 믿지 않죠. 진원은 그를 밀쳐내며 역겹다고 말합니다. 짜증이 났지만 명호는 자신들이 친구가 아니라 형제라며 계속 주장합니다.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형님께 인사하라 명령합니다. 둘 다 영문도 모른 채 순순히 복종하죠. 하지만 명호는 비웃으며 진원이 한때 자신을 따르던 존재라 여겼죠. 기회가 오면 경비병들을 데리고 도망칠 계획입니다. 그 후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요. 반면 진원은 쌍둥이에게 직접 말합니다. 한번 형제라 부르면 그 인연은 평생 간다고요. 육형제는 승낙을 구하듯 명호를 쳐다보고 명호는 이제 의형제라며 맹세하라고 재촉합니다. 쌍둥이는 즉시 진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명호는 만족해했지만 진원이 육형제에게 비키라고 차갑게 명령하자 피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진정한 큰형님이 누구인지 정해야 한다면서요. 명호가 만류했음에도 쌍둥이는 방을 나갔습니다. 혼란스러운 명호는 진원의 의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주인공은 쌍둥이를 착취해 돈 번 건 너라고 상기시킵니다. 그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어서 이제 진원이 그들을 책임질 겁니다. 육형제가 돈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걸 잘 아는 명호는 진원이 자신을 때린 것도 모자라 형제들까지 빼앗으려 한다며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차라리 죽여라 라고 소리치죠. 무례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진원은 그 말을 허락하며 명호의 턱을 걷어찹니다. 진원은 잘한다며 차갑게 말하더니 명호를 샌드백처럼 두들겨 패 죽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명호는 원하는 걸 주겠다 중얼거렸지만 진원은 침착하게 말하라 했죠.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명호는 열쇠를 넘겨줍니다. 진원은 명호에게 목숨을 구걸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명호는 그 요구에 코웃음치며 오히려 더 공손하게 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비꼽니다. 하지만 진원이 그를 내동댕이 치자 이놈이 미쳤나 싶으며 바로 깨닫죠. 육형제는 그를 보자마자 길을 잃었냐고 묻습니다. 결국 명호는 길을 잃었음을 인정하며 진원을 모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엄청난 굴욕감에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죠. 잠시나마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형제들이 윤화상단에서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놓아주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두 형제가 서로 보며 진원을 모시겠다 하자 명호는 그 배은망덕함에 다시 짜증이 폭발합니다. 일이 끝나자 명호는 짜증이 나서 뛰쳐나가 검은 머리는 절대 안 믿겠다고 투덜거립니다. 육형제가 없는 걸 본 이들은 경호가 없자 바로 그를 팰 준비를 합니다. 적대적인 얼굴들에 둘러싸인 명호는 여전히 독사임을 오만하게 드러내며 큰 소리로 상기시킵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덤벼보라며 대담하게 도전하죠. 남자들은 손에 무기를 들고 분노에 차 미끼를 몹니다. 이런 상태로 떠나온 것을 저주하며 명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지만 진원이 나서서 그를 지켜줍니다. 진원은 명호가 강할 땐 덤비지도 못하던 독수리 같은 놈들이 약해지니 잡아먹으려 든다고 말합니다. 명호가 강해졌을 때만 덤비라고 명령하죠. 육형제에게 귀중품은 다 챙기라고 지시합니다. 명호는 자기 명령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진원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욕을 퍼붓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육형제는 예전 주인을 구해줘서 고맙다며 인사하고 진원은 순간 당황합니다.
쌍둥이를 보며 진원은 명호에게 노예로 팔리거나 두려워 그를 따랐다는 소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명호를 걱정하는 그들을 보며 진원은 인간 본성 이해가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한편 기둥 뒤에서 진원의 존재를 확인하며 누군가 조심스레 지켜봅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재현은 진행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형이 올 때까지 조용할 날이 없다며 투덜거립니다. 갑자기 나타난 육형제와 도박장에서 나온 돈과 보석들을 떠올리자 분한 마음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때 새 물품을 실은 수레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화연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하며 하인들에게 조심하라 이르고 귀한 것이니 수레는 그대로 두라 말합니다. 이를 본 재현은 수레 속 물건이 궁금해집니다. 새벽부터 줄 서야 겨우 구할 귀한 백년 하수오를 발견하자 그의 눈이 빛납니다. 당연히 자신의 지시로 가져온 것이라 생각하죠.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십니다. 화연은 아버지의 몸 상태로는 아직 밖에 나오기 이르다며 서둘러 그에게 달려갑니다. 재현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이 많은 영약을 주려는지 궁금합니다. 진원에겐 하나만 필요했으니 자신도 하나쯤은 얻을 수 있을 거라 희망합니다. 하지만 진원 것이란 말에 얼굴이 하얘집니다. 아버지는 오양문중일로 영약 하나에 의존할 수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게다가 오양문중과 소선문에 이미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그는 각 지부장들과 영약업계의 거물들에게 서신을 보내 최고 품질의 영약 공급을 요청했습니다. 서로 사업이 얽혀 손실도 함께 입는 처지라 흔쾌히 돕기로 하죠. 이에 한은 진원이 위대한 무술가가 될 것이라 믿고 그의 결정을 지지했고 송만은 지지에 감사했습니다. 막내 아들의 낙담한 얼굴에도 아버지는 평생 번 돈을 쓸 완벽한 방법을 드디어 찾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아는 분노하죠. 그는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영약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잠시 보고 영약이 꼭 필요한지 묻습니다. 이 말에 지아는 더 격분합니다. 큰형 이름만 계속 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차별받는다고 굳게 믿으며 진원 같은 이가 왜 계속 관심을 받는지 이해 못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말이 아닌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진원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진원이 지나가자 지안이 넘어지는데 그의 등에는 거대한 바위가 짊어져 있습니다. 땀으로 뒤덮인 형의 단호한 얼굴을 보며 지안은 이미 강한 체격과 타고난 자신감을 가진 큰형 같은 사람이 드디어 노력까지 하고 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한숨 쉬며 바닥에 드러누워 검을 응시합니다. 잠시 후 형의 훈련에 자극받은 지안은 훈련용 인형으로 검수를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원이 오양호에게 썼던 기술을 떠올립니다. 훈련을 마친 후 그는 진원의 실력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좌절감에 한숨을 쉬며 속으로 그를 저주합니다. 마치 그 생각에 소환이라도 된 듯 진원이 나타나 지안을 놀라게 합니다. 지안이 초조하게 산책은 어땠냐 묻자 진원은 끝났다고 답합니다. 막내 동생이 뭘 했는지 깨닫고는 자신의 검을 건네며 동생의 실력을 칭찬하고 오양호가 자신에게 썼던 기술을 복기해보라고 말합니다. 지아는 형이 수련을 지켜본 사실에 민망해한다. 지아는 검을 들고 일어나 결연하게 허수아비를 공격합니다. 자신의 공격에 우쭐했지만 진원이 엉성하다고 하자 자신감은 바로 꺾입니다. 형의 날카로운 말에 짜증이 난 지안이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형의 주먹이 날아오고 진원은 검으로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형은 자신이 어떻게 오양호의 페인트를 간파하고 거리를 좁혀 방어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붙였는지 설명합니다. 동생을 계속 걷어차면서 말이죠. 진원은 주먹 대신 말로 하자며 형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러나 동생 훈련에 신난 진원은 듣지 않죠. 어쩔 수 없이 진원은 다시 검을 잡고 형에게 맞춰주기로 합니다. 공격하려 달려들 때 형이 순식간에 사라져 깜짝 놀랍니다. 바로 다음 순간 형은 등 뒤에서 기습하며 궁지에 몰렸을 때 진정한 잠재력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주먹을 들어 올리지만 진원에게 닿기 직전 멈춥니다. 겁에 질린 진원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저앉습니다. 진원은 검술에서 찌르기가 배기보다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해요. 오양호가 일격필살 기술인 사명검법을 사용했다고 덧붙입니다. 이 기술은 극도의 주의가 필요해서 진원은 이를 막으려 속도를 신중히 쟀죠. 안 그랬으면 그날 끝났을 거예요. 형에게 검을 겨눈 진원은 오양호와의 대결을 떠올립니다. 전생의 온전한 몸이었다면 오양호 같은 자는 검 뽑기도 전에 끝장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몸은 과거 권왕 시절 힘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양호를 이겨도 마냥 기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노리는 마교의 암살자들은 지금의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전생의 힘을 능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죠. 그때 하녀가 손님 소식을 전하며 그의 상념은 끊깁니다. 손님을 맞으러 가기 전 진원은 다시 동생의 이마를 쿡 찌릅니다. 한편 남자들이 모여 진원 같은 남봉꾼이 무술을 안다는 황당한 소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구웅은 어젯밤 술에 취해 도박장에 갔던 일을 설명합니다. 그는 진원이 육형제와 도박장 물건을 싣는 걸 보았습니다. 그는 진원을 바로 알아봤지만 토하고 돌아오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러자 주주랑과 사마국은 소문을 확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진원의 방문을 열자 그와 육형제가 함께 있습니다. 그의 다부진 몸을 본 그들은 서둘러 문을 닫고 하녀에게 진원이 맞는지 윤화 상단에서 입양한 건지 묻습니다. 하녀는 도련님이 맞다고 답하죠. 남자들은 방금 본 진원과 그들이 알던 4대 천왕의 경박한 플레이보이 간의 엄청난 차이에 거의 기절할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바로 그때 진원이 문을 열자 그들은 혼비백산합니다. 그는 하녀에게 쌍둥이들이 많이 먹으니 음식을 많이 주라고 차분하게 지시합니다. 그들이 가자 그는 두려워하는 옛 동료들에게 시선을 돌려 왜 왔는지 묻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그들은 그저 안위를 빌 뿐입니다. 사마극, 주자량, 구웅,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진원. 이 4명은 오직 여자와 술을 즐기기 위해 모인 4대 천왕이라 불리는 그룹입니다. 및 친구가 드디어 한자리에 모여 조용히 식사합니다. 그들을 보며 진원은 친구라던 명호를 떠올리지만 이 바보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여자와 술을 즐기며 장난치는 친구에 가깝습니다. 자량은 침묵을 깨고 진원의 안부를 묻고 구웅은 진원이 훈련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근육을 확인해요. 사마극은 묵묵히 진원의 태도와 체격을 살핀 뒤 이 변화는 훈련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 결론짓습니다. 진원은 진정한 무인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진원에게 무공을 어디서 익혔는지 묻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진원은 그저 운이 좋았다고 애매하게 답하죠. 사마극은 강호에서나 듣던 전설 같은 일이라고 말하고 자량은 거의 못 알아볼 뻔했다고 덧붙입니다. 그때 갑자기 진원이 자신들의 친구 진원은 죽었다고 말하자 모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자량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묻습니다. 진원은 갚아야 할 빚이 있다고 얼버무리며 윤하 상단을 꾸리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방황이 아닌 강해지는 것입니다. 구웅과 자량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어리둥절해 서로 수군거리고 사마는 더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요양 명목으로 떠났던 일을 회상하는데 진원은 그것이 추방인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실망해 자신을 보냈음을 깨닫고 낙담했습니다. 사마극은 그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바꾸도록 격려하며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습니다. 그때 진원은 사마극이 작별 인사도 하기 전에 변하겠다고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마는 그 일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잠시 모두 할 말을 잃었지만 진원이 떠날 때 숙취 때문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던 걸 기억하며 사마에게 동의합니다. 그들이 투닥거리는 걸 보며 그는 이 술꾼 친구들이 진원의 진정한 버심을 깨닫고 낮게 한숨을 쉽니다. 술을 따라주며 진원은 이제 친구들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 말에 그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불안하게 선언하죠. 축하하며 진원이 자신들 그늘을 벗어나 세상과 마주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하루 종일 술 마시고 웃은 뒤 친구들은 필요하면 연락하라며 따뜻하게 인사하고 떠납니다. 돌아가는 길에 진원의 변화를 다시 논하고 사마는 집으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량이 약혼을 놀리자 사마는 그냥 집에 가서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술집에서 만담을 이어가다 더 취하기로 합니다. 한편 같은 시각 향긋한 향기가 나는 집에서는 소신선의 문주인 염지상이 구양호의 죽음에 대해 듣고 분노합니다. 구양세가 사람들은 진원과 대장의 공식 결투에 대해 모두 말합니다. 문주가 진원이 사용한 무기를 묻자 예전 권왕은 오직 맨손으로 싸웠다고 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문주의 표정이 불쾌감으로 어두워집니다. 구양세가 사람들이 복수를 요구하자 문주는 공정한 결투였으니 안 된다며 제지합니다. 구양세가 이러니 항의하기를 문주와 구양호는 친구 사이였으니 그 굳건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염지상은 화가 나서 죽은 이에게 의리는 없다고 쏘아붙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치우고 호위에게 사과하라 명하죠. 그 후 염지상의 생각은 윤하 상단이 세금 납부를 거부한 또 다른 문제로 향합니다. 구양호가 없으니 더는 내세울 게 없죠.
부하가 세금을 안 내는 건 문파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염지상도 동의합니다. 부하가 죽일 거냐 묻자 문주는 우리가 뒷골목 깡패냐며 고개를 젓습니다. 부하가 그냥 내버려 둘 거냐고 다그쳐 묻습니다. 염지상이 대답하려는 순간 친구의 변화를 떠들던 진원의 친구 셋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고 유나 상단을 언급하며 그들 옆을 지나칩니다. 그들에게 들릴 정도로 진원의 아버지와 후계자인 진원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을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사마가 바로 그 말을 듣고 믿기를 봅니다. 이후 사마가 친구들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진원은 하품만 합니다. 사마는 오양호를 제거한 후 경호대가 없으므로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다고 그를 일깨워줍니다. 한편 진원은 이미 목으로부터 전해들은 소선교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죠. 잠시 생각 후 진원은 사마에게 교단원이 어디 있냐고 묻자 사마는 본부에 있다고 답합니다. 진원이 안으로 부르며 그에게 옷을 건넵니다. 충직한 친구 사마는 옷을 입으며 정확한 위치를 다시 묻자 진원은 호위대 창고라고 답합니다. 진원이 소선교 본거지로 쳐들어갈 계획임을 안 사마는 기겁합니다. 진원에게 둘 뿐인데 상대는 교단 전체이고 계획도 없지 않냐고 말하죠. 진원은 무기를 꺼내며 친구에게 이게 계획이라 말합니다. 이어 사마 목에 칼을 가볍게 겨눈 채 길 안내를 명합니다. 결국 친구는 그를 소선교 본거지로 안내했고 정문에는 수십 명의 경비가 서 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사마는 싸움에 쓸모없다고 재차 말합니다. 그는 혼자 갈 테니 친구에게 떠나라고 말하죠. 사마는 가란 말에 서운한 듯 수백 명의 경비가 있는 곳으로 돌진하는 위험을 재차 경고합니다. 하지만 진원은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전생에서 했던 그대로 할 거라고 선언합니다. 주인공 단무성의 철칙은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죠. 그저 강호에서 고군분투하던 고아 시절에도 권왕으로 군림하던 때에도 말이죠. 지금도 전투에 대한 애정 때문에 절대 물러서지 않죠. 문이 활짝 열리자 모두 그를 쳐다보지만 주인공은 두려워 않고 들어가 우두머리를 찾습니다. 침입자의 대담함에 격분한 한 경비가 진원을 때리려 다가서지만 진원은 남자의 목을 잡고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경비들은 이곳이 자기들 소굴이라고 경고하죠. 싸움이 커지기 전 소란을 듣고 문파의 수장 본인이 나타나 그의 정체를 묻습니다. 진원은 자신이 암살자라고 태연하게 밝힙니다. 문파 수장은 평생 처음 보는 암살자의 당당함에 재미있어합니다. 그러다 진원의 멍든 주먹을 보고 과거 오양 문파 사람과 나눴던 대화를 떠올립니다. 그는 눈앞에 이가 진원임을 순식간에 알아찹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진원일 수도 있다며 거만히 답하죠. 문파 수장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가 제 발로 자기 구역에 들어올 줄은 몰랐지만 오히려 일이 훨씬 쉬워졌죠. 이 기회를 제대로 이용할 작정입니다. 망설임 없이 부하들에게 그를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한편 주인공은 전생의 다수와 싸운 때를 떠올립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그는 지금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싸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주먹 한 방마다 경비들이 좌우로 쓰러지며 순식간에 나가떨어집니다. 맨손으로 적들을 제압하는 그의 괴력에 경비병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등 뒤에서 날아온 화살이 뺨을 스치자 순간 얼어붙습니다. 씩 웃으며 돌아선 그는 문주에게 무기 자랑이냐며 짓궂게 말하죠. 문파 수장은 검이 매우 비싸서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강력한 침입자를 위해서는 기꺼이 예외를 두겠다고 말하죠. 그리고 문주 명령에 진원 발밑 경비들이 그를 붙잡고 지붕 위 수십 명이 장전된 활과 총으로 그를 겨눕니다. 주인공은 문주가 부하들과 함께 쓰러질 명예조차 없는 자라며 비웃습니다. 그 순간 심화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리고 동시에 칼이 날아듭니다. 진원은 칼을 잡아서 날아오는 모든 화살을 부드럽게 막아냅니다. 그 반동으로 경비의 소나기에서도 벗어납니다. 문주는 방금 전 광경에 경악합니다. 주인공은 친구에게 엄지를 들고 다시 싸움에 뛰어듭니다. 그는 문주에게 검을 던지고 칼날은 그의 목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는 어두운 목소리로 문주만큼은 권위 아닌 검을 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예외라고 선언합니다. 절박한 문주는 부하들에게 그를 죽이라 명하죠.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이미 주먹을 쥐고 달려들었어요. 비겁한 문주는 연인을 인간 방패로 사용합니다. 진원은 절제된 공격으로 남자를 가격하고 여자를 안전하게 끌어당깁니다. 그녀를 떠나보내고 구석에 몰린 짐승처럼 움츠린 문주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진원이 만난 모든 적들처럼 이 남자도 그가 유나 상단의 후계자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무술가만이 이렇게 싸울 수 있죠. 목숨을 구하고자 문주는 진원에게 거액을 제안합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인공은 주먹으로 그를 쓰러뜨립니다. 진원은 사람 목숨보다 돈을 중시하는 자의 돈은 필요 없다며 차갑게 말합니다. 진원은 그를 실컷 두들긴 후 그 쓰레기의 피를 본 듯 역겨워하며 목숨을 끊습니다. 일이 마무리되자 진원은 친구와 문주의 연인과 함께 떠납니다. 심아가 여인을 바래다 주겠다고 하자 진원은 수락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걷던 중 여인은 심아를 바로 알아봅니다. 당황한 심아의 복면이 벗겨지자 여자는 그를 감미향루에서 자주 봤다고 합니다. 그녀는 감사하며 다음 방문 시 좋은 술을 대접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는 다음 약혼식에는 안 갈 거라며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그의 변화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죠. 친구를 흘끗 보며 그는 진원의 변화에 영감을 받아 자신도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진원은 벌써 아침밥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진원은 몸단장 후 육형제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그들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의 호의에 감격한 그들은 하루에 7끼를 먹어도 되는지 묻자 그는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러다 그들은 얼굴 상처를 보고 어젯밤 일을 묻습니다. 그 질문에 그는 진심으로 충격받았던 기습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과거에 그였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지만 이제 그는 평소 훈련을 넘어서야 함을 깨닫습니다. 마교에 대한 복수와 윤화상단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위해 그는 자신을 더욱 채찍질해야만 합니다. 그때 소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자를 열어보니 구웅이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어젯밤 술 한 잔만 마셨음에도 그를 농담삼아 칭찬합니다. 사실 구웅은 아버지 부탁으로 뭘 전해주러 갔다가 깜빡해서 대신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구웅은 진원에게 잘 가라며 불량배들을 위해 더 강해지라고 편지를 끝맺습니다. 진원이 상자를 열자 수백 년 묵은 하수오 뿌리가 나왔습니다. 그는 약초들이 거의 500년은 되었을 거란 생각에 놀랍니다. 이것으로 번개 10단계 무공을 5단계까지 올릴 수 있죠. 그는 다른 주머니 안의 상자를 확인해요. 안에는 태호 상단이 우정의 증표로 아버지께 보낸 편지가 있었죠. 아버지가 중원 최고 부자인 태호 상단의 인맥을 써서 이 귀한 물건들을 보내달라 한 게 틀림없다고 그는 결론 내립니다. 상자를 열자 무리민들에게는 보물창고나 다름없는 남정수를 보고 그의 눈이 커집니다. 이것은 전설의 천연산딸기, 달맞이꽃, 만년설삼 다음 가는 영약입니다. 무리민들이 서로 죽고 죽일 만큼 희귀한 영약이죠. 향기를 들이마시자 전생에 몇 방울 맛본 적이 있기에 진짜 남정수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는 망설이지 않고 육형제에게 하수오 뿌리를 하나씩 건네주면서 자신이 운기조식을 하는 동안 방을 잘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방에서 나오면 그 뿌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죠. 육형제 한 명이 손에 든 물건을 호기심에 쳐다봅니다. 진원은 그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 것이라며 아주 귀하니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한 형제가 그 말에 놀라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비슷한 영약을 잔뜩 주셨다고 말합니다. 진원은 한숨 쉬며 모든 게 돈 문제임을 깨닫죠. 뿌리를 먹은 후 진원은 방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2시간 동안 명상하며 기를 모읍니다. 맛은 쓰지만 고통스러워도 보람 있다는 점이 무공과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약 기운이 단전으로 솟구쳐 오르는 걸 느끼며 새 몸을 단련한 덕에 안심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온몸에 불타는 듯한 고통이 터져나오고 억누를수록 고통은 더욱 참을 수 없게 커집니다. 이를 악물고 기를 운용해 고통을 억누르기로 결심합니다. 고통스러운 몇 초 후 마침내 고통이 사라지고 단전이 식자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번개 무공을 쓰자 그는 5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몸을 보니 원래 주인의 알코올 중독 덕분에 술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과거의 진원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이제 남정수 얻을 차례인데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몸은 그 효능에 용광로 속모래처럼 흩어지지만 그는 견뎌야 합니다. 다음 순간 자신을 시험하듯 그를 둘러싼 남정수의 기운을 느낍니다. 처음엔 힘에 대한 탐욕을 억제하려 했으나 이내 마음을 바꿔 에너지를 역으로 밀어내며 미친 듯이 강해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가 방에 틀어박혀 기운을 다스리는 7일 동안 범생이 남동생은 형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육형제가 사부님 명이라며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를 막습니다. 범생이 동생이 채 말하기도 전에 방에서 거대한 폭발이 터져 그는 보라색 번개에 휩싸인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육형제는 그 광경에 깜짝 놀라지만 그중 가장 영리한 화이아는 공기 중의 악취로 악명 높은 주화인마임을 즉시 알아챕니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들은 황급히 달려가 필사적으로 그를 깨우려 합니다. 걱정하던 화이안이 큰형에게 다가가자
그도 강렬한 표정으로 고개를 듭니다. 진원은 일어나 동생을 보는데 그의 표정은 복수심에 불타는 귀신 같았죠. 그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중간 형이 어디 가냐고 묻자 그는 바람 좀 쐬어야겠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경고하고 화이아는 그의 말을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는 집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벗어나려고 전속력으로 건물 사이를 뛰어다닙니다. 그가 흡수한 남정수 덕분에 몸에서 솟구치는 힘은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원의 몸은 남정수의 힘을 견딜 만큼 강하지 않았고 권황조차 담아둘 수 없는 힘이 되자 그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인적이 없는 곳에 멈춰 서지만 힘은 여전히 통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삶의 자상을 떠올리며 몸의 에너지를 방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에너지를 강력히 방출하자 땅에서 솟구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입니다. 자신의 에너지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서 있자 비가 쏟아집니다. 백뇌 10단공의 경지를 확인한 그는 이 에너지로 8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미소 짓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방출된 에너지로 옷이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주변 시선을 느낀 그는 옷을 삽니다. 주인에게 가격을 묻자 그는 우얀족이나 소신종 같은 난폭한 무리를 물리쳐 다른 불량배들을 쫓아낸 것을 알아보고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이곳에 오게 되었다며 감사의 표시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에게 우산을 건네자 그는 미소 지으며 감사를 받아들입니다. 밖에 나온 그는 사람들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 주인 말이 맞았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타인에게 끼친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나 주인장의 말과 사람들의 미소를 떠올리며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때 시끄러운 외침의 평화가 깨지고 앞을 보니 몇몇이 명호를 쫓고 있습니다. 친구는 그를 보고 웃으며 반깁니다. 원수를 본 그는 바쁘게 산다고 툰 내뱉습니다. 한편 모용찬의 궁에서는 황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독고 가문의 수장인 독고명이 이끌고 있었는데 그는 황제 회의의 모든 수장들을 모은 명빈의 공을 칭찬합니다. 명빈은 고맙다는 인사를 가볍게 넘기고 우양 가문의 수장인 우양생에게 다가가 우리 주인공의 손에 죽은 우양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양 가주가 명빈의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특히 우양후가 윤화 상단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던 무술가였다는 언급에 더 그렇죠. 이제 황제 회의의 수장과 남강 가문의 수장이 그를 비웃습니다. 우양후는 최강의 무술가 중 한 명이라는 칭호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그가 고작 상단의 일원에게 패했다는 사실이 어이없었던 거죠. 우양 가문의 수장은 우양후가 이미 가문에서 쫓겨났다고 해명하려 하지만 이내 진원에게 가문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겠다며 살벌하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한편 주인공과 이기적인 친구는 주홍색 사신단에게 쫓깁니다. 그들은 진원에게 자칭 왕들에 대해 알려준 명호를 넘기라 요구하죠. 명호는 자기 경매 사업에 쓸 책들을 이들이 훔쳤다고 설명하며 옛 친구들에게 손 상태를 묻습니다. 멍든 손을 보여주며 명호는 농담하듯 말합니다. 이를 본 진원은 깡패들에게 명호의 손이 완전히 났거든 돌려달라고 합니다. 모두들 주인공이 미쳤다며 태평하게 말을 거는 걸 비웃습니다. 진원이 조롱해도 반응이 없자 그들은 그가 보통 내기가 아니며 압도적인 기운을 가졌음을 깨닫습니다. 화가 나 그를 때리려는데 깡패 한 명이 나서 진원에게 그들의 정체를 정말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가 주인공을 위협하려던 순간 진원의 손가락에 강하게 찔려 저 멀리 벽에 처박히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모두 그 광경에 충격받죠. 진원은 표정 변화 없이 밥 먹을 시간이라며 꺼지라고 합니다. 안 그러면 배고파서 죽일지도 모른다고요. 다음에 다시 오는 게 좋겠다고 덧붙입니다. 나중에 싸울 땐 자신이나 명호가 찾아가겠다고 덧붙입니다. 결국 주홍색 사신단은 상황을 이해하고 작별합니다. 명호가 진원에게 뻔뻔스럽게 국수를 사달라 합니다. 지난번에 진원에게 맞아 배고파 죽을 뻔했다며 회복의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황하게 떠들어댑니다. 결국 진원은 잔말 말고 그냥 달라고 입 다물게 합니다. 그리곤 국수 먹으러 진평 가게로 향하죠. 명호는 배부르게 먹을 생각에 아주 흡족해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식습관 변화를 알아차렸죠. 며칠을 굶주린 듯 폭식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친구들을 위해 국수 4그릇을 주문합니다. 명호에게 혁이 쌍둥이가 별탈 없이 지내고 있으며 주로 자기 집에서 훈련한다고 전합니다. 명호는 자기와 있을 때 엄청난 식성 탓에 식비가 많이 든다고 투덜거리고 진원은 그에게 돈이 많지 않냐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칩니다. 옛 친구들은 짜증스레 그가 돈도 뜯어냈다고 받아칩니다. 이후 명호가 진원의 무공출처에 관심을 보이면서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진원은 그 이유를 묻습니다. 명호는 주홍색 사신단 물리치고 싶은데 무공이 도움될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이와 관련 수백 부하를 거느린 갱단 두목 정보도 공유하죠. 어디서 싸우든 그들은 수가 많지만 필요할 때는 도망칩니다. 이에 진이언이 직접 훈련을 제안하자 명호는 곧바로 이를 수락합니다. 그는 모든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명호는 그를 독사라 부르는 이유를 알기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다음 순간 그는 욕심 많은 옛 친구에게 절을 요구해 놀라게 합니다. 명호는 당황했지만 그래도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진이언에게 제대로 가르쳐 달라며 일어섭니다. 다음 순간 그는 우산을 펴고 칼처럼 휘두르는 동작을 시범 보입니다. 이는 방금 상단문에 쓰레기를 버리겠다고 불평하며 절한 옛 친구를 화나게 합니다. 그 순간 진이언은 명호를 우산으로 때리며 한 손으로 잡고 자신이 보여준 대로 휘두르라고 지시합니다. 빌린 우산으로 수십만 번을 그렇게 연습하고 나서야 자신을 다시 찾아오라고 말이죠. 명호는 과연 이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을지 망설입니다. 진이언은 명호의 별명을 부르며 조롱하고 그것도 못하면 무술 배우는 걸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경고에도 명호가 망설이자 진이언은 옛 친구에게 현실을 깨닫게 해주기로 합니다. 멱살을 잡고 살인은 식은 죽 먹기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이 우산 휘두르기 훈련은 목검으로 붉은 사신단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도록 팔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도망만 쳤어요. 그러자 한심한 놈은 죽는 게 낫다고 덧붙이죠. 명호는 떨며 죽고 싶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진이언은 독사라는 칭호에 걸맞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겁쟁이 쥐새끼처럼 살 것인지 선택하라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우산을 빌려달라고 말하고는 떠납니다. 대신 값을 치르고 친구를 보낸 진이언은 과연 명호가 수련을 계속할지 자신의 말을 곱씹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내 붉은 사신단으로 생각이 옮겨가고 놈들을 추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패도문 본거지에서 두목은 격노하여 부하들을 마구 두들겨 패고 다른 부하들은 공포에 떱니다. 그는 명호를 놓아준 이유를 윽박지릅니다. 모든 전말을 들은 두목은 상단 아들이 자기 부하들에게 대항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부하가 진이언은 그저 무술 고수를 자처하는 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심지어 양화 지역에서 가장 강한 자라는 말까지 합니다. 두목의 표정을 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명호와 진이언을 찾아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둘 다 죽이고 싶다고 무표정하게 말하죠. 한편 주인공도 붉은 사신단과 두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육가 형제 중 한 명이 그들은 상대를 찢어 죽인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나표문, 강력방 등 여러 문파의 쟁쟁한 우두머리들을 많이 죽여왔다고 합니다. 이후 진이언은 육관 지역의 소규모 파벌들을 흡수하며 세력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육관 지역의 상단과 점포들은 업종을 불문하고 붉은 사신단에 상납금을 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명호를 쫓는 것도 바로 그 상납금 때문입니다. 진이언은 그놈들이 옛 친구 경매장을 차지했대요. 육가 형제도 그놈들이라면 충분히 그럴만하다며 동의합니다. 모든 사실을 안 주인공은 그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체가 탄로나는 순간 상단까지 휘말리게 될 테니까요. 열정로한 육관상가에서 마님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중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즉시 소녀에게 달려갑니다. 호위 중 한 명이 소녀가 붉은 사신단 두목과 함께 있다고 말하자 그들은 두목과 같이 안에 있는 다른 소녀를 걱정합니다. 소녀를 본 마님은 부하에게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고 자신은 새 손님을 확인하러 갑니다. 한편 부하들은 붉은 사신단 두목을 방해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종화는 새로운 손님, 즉 주인공에게 다가갑니다. 그녀가 아첨하지만 그는 바로 붉은 사신단 두목을 찾습니다. 종화가 약속을 묻자 그는 두목이 위층에 있냐고 되묻죠. 종화는 그의 정체를 궁금해하면서도 결국 두목이 위층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위층으로 향하며 두목 만나러 가니 모두 대피시키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여인이 아직 안에 있는 걸 보고 종화는 두목의 엄청난 힘에 대해 경고하려 하지만 주인공은 아랑곳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목 방문 앞에서 경비들이 출입 금지 구역이라 경고에도 그는 나아갑니다. 한 경비가 막아서자 그는 가볍게 뒤로 던져버립니다. 붉은 사신단의 다른 경비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알고는 있냐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두목이 어디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붉은 사신단이었는지 수많은 남자들이 그를 죽일 기세로 달려듭니다. 진이언은 차분하게 자신도 죽일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한 명이 칼 들고 덤비지만 진이언은 그를 던져버립니다. 다른 놈이 달려들지만 공격을 피한 후 자신의 무기로 죽입니다. 그러고는 문을 찢듯이 열지만 그 방이 아니었습니다. 두목을 찾으려면 모든 방문을 부숴야 하나? 진이언은 혼잣말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2층의 모든 문을 박살내지만 두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층에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흘러 5층, 두목이 방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이 박살나며 열립니다. 부하가 즉시 달려와 문을 부순 자가 바로 자신들이 찾던 상단의 아들이라고 보고합니다. 두목 역시 바깥의 소란을 눈치챘는지 옛 친구의 빚을 갚으러 온 거냐고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지니어는 두목이 너무 높은 층에 있다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두목은 부하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올라오는 게 무섭냐고 묻습니다. 주인공은 이런 묘기는 자기 전문이라며 침착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두목과 마주서자 그 거친 남자는 주인공에 비해 거인처럼 보입니다. 그 거구는 키 차이를 알아채고 비웃으며 말합니다. 남을 깔보는 게 자신의 특기라고요. 지니어는 그의 오만한 표정을 보며 때려 눕혀도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전형적인 뒷골목, 깡패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이래서 이런 놈들을 좋아하죠. 그 순간 두목 뒤 피 흘리는 소녀를 발견합니다. 두목은 지니언의 시선을 따라가더니 힘 조절을 못했다며 거만하게 웃습니다. 양심이라고는 없는 그 모습에 지니언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니언은 그를 죽일 방법을 생각하며 소녀를 놓아달라 합니다. 지니언의 눈빛을 본 두목은 자기를 끝장내러 온 놈들은 다 그런 눈빛이었지만 결국 자기 손에 찢겨 죽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외부인들은 닥쳐올 위험에서 벗어나려 애씁니다. 한 조직원이 미친놈이 열정루를 박살낸다고 소리쳐요. 알고 보니 이 미친놈은 우리 주인공이 아니고 소위 어릴 적 친구라는 자가 우산을 휘두르며 모두를 쫓아내고 있네요. 그는 마침내 우산을 2874번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만 번 휘두르기 과업을 아직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좌절하며 처음부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려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는 친구와 관련된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지니언이 단주를 걷어차자 그 충격으로 그는 건물 밖으로 튕겨나가 벽을 부셨습니다. 단주가 주인공을 쳐다보자 그는 구경만 하지 않고 상대를 따라 뛰어내려 우아하게 착지합니다. 붉은 사신은 크게 맞고도 부하에게서 무기를 받아 지니언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온 힘을 다해 무기를 던지지만 지니언은 공중으로 뛰어올라 피해버립니다. 다시 공격하지만 지니언은 단주가 손잡이를 쥔 채 쇠사슬을 잡습니다. 붉은 사신은 자신과 대등한 주인공의 힘을 가늠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는 무기를 놓은 채 반동력으로 달려들어 끝을 내려 합니다. 지니언이 이 공격을 막지 못할 거라 확신합니다. 그 동작을 본 우리 주인공은 곧바로 유성축권의 기술임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그의 깔끔한 자세를 보면 분명 정파 무술인에게 배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주는 주인공을 얄보고 있었죠. 권억인 지니언은 상대의 공격을 가뿐하게 막아냅니다. 곧바로 남자의 배에 강펀치를 날리자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자신의 다친 배를 본 단주는 지니언의 권법 수련 방식을 바로 알아보고 제대로 싸울 준비를 마칩니다. 근육에 순수한 에너지를 담아 상대를 찢어버릴 듯 돌진합니다. 지니언은 침착하게 목을 잡아 그를 땅에 매다 꽂습니다. 단주는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도 왜 이 남자에게 불리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지니언이 단주의 얼굴을 잡고 자신을 올려다볼 거라던 단주의 도발을 그대로 되돌려줍니다. 그러고는 고통에 울부짖는 단주의 얼굴을 잡은 채로 백내신공 2단계를 시전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단계를 올려서 결국 5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두목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것을 본 붉은 사신단 부하들은 그를 도와야 할지 고민하지만 얼굴에는 역력한 공포심이 가득해 망설입니다. 그중 한 명이 백내신공 10성 단계를 알아봅니다. 지니언이 기술을 마치자 두목이 있던 자리에는 쟤만 남아있어 모두를 압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지니언은 붉은 사신단을 차갑게 보며 누가 힘없는 자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냐고 묻습니다. 그런 다음 힘을 과시하고 싶다면 자신에게 먼저 오라고 도전합니다. 두목처럼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죠. 한편 붉은 사신단은 지니언이 혼자이니 어떻게든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전의를 불태웁니다. 그때 명호는 붉은 사신단이 죽었으니 공물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혼잣말합니다. 옆에 있던 남자가 대신 지니언이 공물을 요구할지도 모른다고 말하지만 명호는 어릴 적 친구를 감싸며 즉시 부인합니다. 그는 친구가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더니 다시 우산을 휘두르며 술을 세기 시작하고 지나가던 사람은 그를 미친놈이라고 말합니다. 명호는 우산을 휘두를 때마다 지니언이 정말 쥐새끼처럼 비굴하게 살고 싶은지 아니면 독한 여우처럼 되고 싶은지 물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된 불꽃을 키우는 것이 자신의 책임임을 압니다. 그는 친구가 미친 듯이 강해지려 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친구가 붉은 사신단 무리와 싸우는 것을 보더니 자신은 겁쟁이 쥐새끼가 아니라 독한 여우라고 선언합니다.
붉은 사신단을 처리하고 난 뒤 지니어는 옷에 묻은 피도 채 닦지 못한 채 문 앞에 찾아온 동생을 맞이합니다. 지니어는 술을 좀 마시고 왔다고 얼버무립니다. 둘째, 동생이 조언을 구하러 왔지만 그는 피에 대해 다그칩니다. 지니어는 자기 피가 아니라고 동생을 안심시키는데 동생도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화원은 본론으로 들어가 귀한 영약을 제공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상단에 무언가를 보내고 싶어서 왔다고 말합니다. 태호 상단에 보낼 물건을 정하기 전 그 약재의 가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지니어는 그 상단이 남동석 정수를 보낸 곳임을 기억하고는 그 가치가 자신 같은 사람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답합니다. 이에 동생은 귀한 것에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고 지니어는 물건이나 돈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상단 연합 결성을 제안해 동생을 놀라게 하죠. 태호처럼 큰 상단뿐만 아니라 서쪽 표국처럼 공식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상단들도 존재한다고 덧붙입니다. 이런 연합으로 보호하면 제대로 보답하는 길입니다. 화원은 일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 망설이지만 지니어는 작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은혜를 갚는 셈치고 태호 상단과 서풍 표국만 포함시키자는 거죠. 이미 계획을 세우느라 바쁜 동생은 규율과 회비에 대해 묻습니다. 지니어는 일단 회비는 받지 말고 규율도 간소화하라고 합니다. 동생은 이 연합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죠. 그 말에 지니어는 마을에서 조폭 2명을 쫓아낸 후 자신에게 보호를 요청했던 표국 대표의 말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상인들의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죠. 위급한 상황에서 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적절한 통신망을 구축하기를 원합니다. 동생은 태호 상단 같은 큰 조직도 감당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강호의 누군가가 그들을 괴롭힌다면 어떻게 조치할 거냐고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 단호히 말하자 동생은 망설입니다. 하지만 상인들이 자신을 강하게 해준 약을 줬기에 이 정도로 보답할 수 있다고 설명하죠. 이어 연합의 이름을 정합니다. 화연은 대상인연합이라 부르자고 제안하지만 지니어는 붉은 사신단과 비슷하게 들리는 것이 싫다며 대상인회로 정정하여 말합니다. 그때 화연은 망나니 동생이 돌아온 이후로 자기 일이 늘었다는 사실도 상기시켜줍니다. 그가 미안해하자 화연은 상인은 바쁜 게 오히려 좋은 거라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바로 그때 부하 한 명이 새 문제가 생겼다며 달려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구양새가 가주와 제자들이 직접 왔다고 당황하며 말합니다. 한편 그들은 상단 본당에 앉아 있습니다. 구양가주는 강호 무림맹 회의에서 당한 굴욕에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진이언을 아주 고통스럽게 죽이고 싶다며 한 명씩 돌아가며 싸워야 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게다가 한 번 승리로 가문의 명예를 회복 못합니다. 모두 즉시 따르죠. 그때 신소벽이 자신은 맨손으로 싸울 건데 두 동료는 무기를 쓸 거냐고 묻습니다. 구양명은 자신도 주먹을 쓰겠다고 하지만 우는 자신이 없어 검을 쓰겠다고 합니다. 형이 그를 비웃지만 우는 진이언이 강호에서 경험이 풍부한 구양우 같은 인물도 물리친 사람이라고 대꾸합니다. 하지만 명호는 구양우가 강하지 않았다며 비웃습니다. 결국 그는 거만하게 하인들에게 진이언을 직접 불러오라고 명령하지만 대신 육가 형제가 나타나 주인의 초대로 별채로 와야 한다고 알립니다. 잠시 후 손님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던 우리 주인공 앞에 섭니다. 그는 그들을 반기고 무사셋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고 없이 찾아온 구양 가주를 보고 놀라는데 그의 실력을 확인하고 싶어 참을 수 없었다며 사과합니다. 진이언은 대결임을 알아채고 방식을 묻습니다. 구양 가주는 제자들이 한 수 배우고 싶어하니 모두와 싸워달라 제안하며 규칙을 설명합니다. 의식을 잃거나 움직일 수 없거나 링에서 떨어지면 패배입니다. 진이언은 규칙을 받아들이고 대결을 시작하자 합니다. 첫 상대는 명호, 구양새가 가주는 아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거만해합니다. 한편 명호는 상대가 단순한 상단의 아들이 아닌 노련한 강호의 고수 같다고 느끼며 진이언이 구양호를 이겼던 것이 허위가 아닌 진짜 실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진이언이 무기가 뭐냐고 묻자 명호가 거만한 대답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의 강펀치에 벽으로 날아가 처박힙니다. 그 충격에 구양새가의 가주 찻잔도 박살이 납니다. 진이언은 침착하게 기회가 되면 칼을 뽑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 상대를 부릅니다. 이후 운이 다음 상대로 나서며 신에게 형을 부탁하고 신은 이에 응합니다. 우리 주인공 앞에 선 운은 자신의 모든 힘과 기술을 쏟아부을 준비를 하고 진이언 역시 좋은 대결을 위해 그러길 바랍니다. 그렇게 대결이 시작되고 운은 지체 없이 칼을 뽑아듭니다. 재빠른 몸놀림으로 진이언에게 달려들어 공격하지만 진이언은 가볍게 피합니다. 동시에 운이 정말 뛰어난 검객이라는 걸 알아차리죠. 하지만 진이언은 한 수 위였습니다.
공격을 피하면서 운의 검술 패턴을 파악하고 반격을 시작하거든요. 덕분에 이제 맨손으로도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진이언이 공격할 차례입니다. 그는 백내신공 5단계로 시작해 에너지를 3단계로 낮춥니다. 운은 검으로 공격을 막아내려 자세를 취합니다. 이내 진이언은 뇌정병력포를 날려 상대를 단번에 쓰러뜨렸고 신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어요. 명이 말하길 3명 모두 패배하면 더 큰 망신이니 대결을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은 자신도 장법을 수련했기에 맨주먹만 쓰는 상대와 싸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이언에게 대련을 요청합니다. 그의 주먹을 본 진이언은 실력자와 겨룰 생각에 흥분하고 두 권법 고수는 격돌합니다. 신이 공격하고 진이언이 피하는 공방이 한동안 이어지지만 신은 진이언이 방어만 하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심한 그는 필살기를 날려 진이언이 어떻게 막을지 시험합니다. 그가 회오리바퀴 격파수를 시전하자 작은 토네이도가 진이언에게 휘몰아쳤고 진이언은 그 기술에 감탄하며 웃었지만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그는 침착하게 신의 발을 붙잡아 비명을 지르게 한 뒤 좋은 대련이었다 말하며 땅에 3개의 내동댕이 칩니다. 명호는 이번 패배로 얻은 게 없어 토라져 있습니다. 구양세가주의 언짢은 얼굴을 본 진이언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구양세가주는 진이언이 천하무적임을 깨닫고 다른 이를 데려와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분노로 떨고 있습니다. 이번 패배로 무림맹의 자존심이 꺾이고 자신과 가문까지 조롱당할 문제였죠. 다른 전술을 택해 진이언에게 시장 산책을 제안합니다. 그는 그곳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느끼고 진이언이 여기서 많은 물품을 공급받을 거라 말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진이언에게 강호 무림맹 가입을 제안합니다. 진이언은 상단 전체가 가입할 필요는 없고 개인 자격으로 가입해도 상단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죠. 쟁쟁한 세가들이 모인 곳이라는 걸 알기에 진이언은 이 제안에 조금 놀랍니다. 하지만 강호 무림맹이 과거 구파일방이 속해 있던 무림맹을 나온 세가들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구양세가주는 무림맹과 선의의 경쟁일 뿐이라 변명하며 인정합니다. 진이언은 구양세가가 최근에 강호 무림맹에 가입했고 이제 패배 이후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떠올립니다. 구양세가주는 부하 구양후가 진이언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문 평판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시인하며 의심을 확신시켰지만 자신은 악감정이 없음을 밝힙니다. 그래서 진이언이 강호 무림맹에 들어와 체면을 살리길 바라죠. 진이언 같은 자가 자기 아래 있음을 무림맹에 보일 기회라 믿죠. 그러자 진이언이 거절하면 어찌 되냐고 묻습니다. 구양세가주는 가입해도 손해볼 것 없으니 상인 아들이면 알 것이라 지적합니다. 진이언은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평범한 무술단체와 엮일 이유가 없다고 받아치며 대화를 끝내고 그를 무시합니다. 그 말에 구양세가주는 격노하며 진이언 상단을 몰살시킬 작정이냐고 협박하자 진이언은 순간 멈칫합니다. 구양세가주는 상단을 없앨 힘이 충분하다고 경고하죠. 진이언은 살려두고 그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 거라고요. 강호 무림맹은 고사하고 일개세가 하나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묻습니다. 협박을 채 끝내기도 전에 진이언에게 강펀치를 맞고 쓰러지죠. 진이언은 그를 죽이고 가문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경고해요. 죄를 구양세가 장남에게 덮어 씌울 테니 시험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 경고하죠. 구양세가주는 여전히 뻔뻔하게도 지금껏 들어본 말 중 가장 악랄한 말이라며 염치도 없는 놈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독두꺼비 공격을 펼치는데 구양세가 전문가들이 4대세가 가주들을 상대하기 위해 훈련받은 기술이죠. 진이언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이 공격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지만 독을 집어삼키는 번개를 내뿜는 진이언을 보고는 얼어붙고 말죠. 다음 순간 진이언이 너무 세게 주먹을 날려 구양세가주는 벽에 부딪힌 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토합니다. 진이언은 구양세가주가 허풍선이보다 약하다 말한다. 구양세가주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신을 죽이라며 진이언이 공공의 적이 되어 무림맹도 그를 쫓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양세가주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이언은 무조건 패배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진이언은 구양세가주에게 다가가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얼마 후 진이언이 구양세가주를 끌고 나타나자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특히 그의 아들들은 더 놀랐습니다. 명호가 항의하지만 진이언은 아버지처럼 될 거라며 그를 침묵시킵니다. 다른 아들이 아버지의 목숨을 걱정하자 진이언은 아직은 살아있다며 부하들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양세가 첫째 아들이 대체 왜 이러냐고 따져 묻습니다. 진이언은 그들의 아버지가 자신의 상단을 몰살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말하고 모두가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직접 강호 무림맹에 보고하러 가겠다며 구양세가 호위들에게 증인으로 동행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이언이 말하기 전에 신 비서가
강호 무린맹은 본거지가 없다고 지적해요. 회의는 문파 수장들 거처에서 열린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가까운 모용세가로 가게 된 거죠. 그는 호의들과 육가 형제에게 구양세가주와 아들들을 감시하라 명령하죠. 그리고 그는 둘째 형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무린맹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모용세가를 향해 곧장 출발합니다. 한편 마차 안에서 오양은 밧줄에 묶인 채 목적지를 묻고 진이언이 그에게 답합니다. 다음 순간 오양은 목이 마르다며 호의에게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합니다. 호의는 진이언이 허락할지 몰라 망설입니다. 하지만 진이언은 문주가 직접 물을 달라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는 호의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는 그가 암살자임을 직감하고 이내 번개 같은 속도로 그를 태워버립니다. 마부가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진이언은 계속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호의에게 어느 암살단 소속인지 묻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살단이 금급과 은급으로 나뉘기에 금은 암살단이라 불린다고 설명하며 자신은 은급 암살자라고 덧붙입니다. 진이언이 구양 가주에게 그들을 고용하는데 얼마 들었냐 묻자 그는 대답을 망설입니다. 진이언은 그를 협박해 사실을 토해내게 합니다. 평소보다 훨씬 비싼 800냥을 지불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이언은 상단을 몰살한 뒤 암살단장이 그를 죽일 예정이었으니 그 돈이 목숨값만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가문들이 더러운 손을 가리려 암살자를 죽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며 그게 바로 뒤처리 방식이라 덧붙입니다. 결국 그의 목숨값은 고작 800냥, 암살자에게는 수련에 더 정진해서 목숨값을 올리라고 충고하죠. 진이언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인간도 아니라며 말투를 바꿨습니다. 그는 암살자의 삶의 목적을 비꼬듯 박수를 쳐주었죠. 그러고는 셋 중 한 암살자는 부상, 한 명은 죽었다고 무심하게 지적하죠. 잠시 후 그들은 모용세가에 도착합니다. 모두가 구양세가의 가주를 알아보고는 이 상황과 진이언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마침내 모용세가 가주 모용빈이 도착, 구양 가주의 상태를 묻습니다. 그리고 진이언에게 몸을 돌려 자신을 소개합니다. 진이언도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는 명초가 가주였기에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하죠. 모용빈은 구양세가의 가주가 죄인처럼 진이언에게 끌려온 이유를 묻습니다. 진이언은 자신이 답하겠다며 모든 상황을 설명합니다. 모용빈 부하 중 한 명은 이것이 중대 사안이고 무린맹 귀에 곧 들어갈 거라 지적합니다. 모용빈은 진이언에게 이 문제를 직접 가져온 목적을 묻습니다. 그는 진이언이 강호 무린맹의 위험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며 미리 진실을 밝히러 온 것이라 짐작합니다. 결국 자신에게 돌아올 문제이니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묻습니다. 모용빈은 위험을 제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양세가 같은 자를 살해하면 그 일로 구양세가 전체가 적으로 돌변할 수 있고 무린맹의 감시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구양가주가 빈에게 소리칩니다. 이 모든 혼란은 당신 때문이며 당신의 조롱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구양가주는 뭐든 하겠다며 애원해요. 그를 쓰러뜨린 모용빈은 구양가주에게 염치도 없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암살자들을 산채로 잡아 감시하라 명하죠. 그 후 그는 구양세가가 일으킨 소란에 대해 사과하며 강호 무린맹이 더 이상 그들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확언합니다. 진이언에게 식사를 권했고 그는 응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 앞에 음식이 차려지고 진이언은 맛있게 식사합니다. 한편 빈은 구양세가 가주를 꺾은 진이언 같은 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그를 시험하기 위해 사양을 죽일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습니다. 진이언이 빈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묻자 빈은 사양을 무린맹으로 보내 그간의 행적을 묻고 구양세가의 모든 책임을 전가할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강호 무린맹은 체면을 위해 손해를 감수할 것이고 다른 문파 수장들도 동의할 겁니다. 진이언은 그 계획을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전 가주였던 명호가 일종의 은퇴의식인 근분세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빈은 진이언에게 그의 아버지가 실종된 지 1년이나 되어 강호 소식에 어둡다고 말하며 깜짝 놀랍니다. 빈은 본가 수색대를 보냈지만 흔적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진이언은 자신이 진이언의 몸으로 환생했을 때 명추 또한 죽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명추가 마교와 적대 관계였는지 묻습니다. 빈은 마교가 20년간 잠재냈고 만약 다시 일어났다면 자신이 눈치챘을 거라 답합니다. 게다가 마교가 아버지를 노릴 이유도 없다고 덧붙이죠. 그 말에 진이언은 전생에도 마교와 무관했지만 갑작스런 기습으로 죽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상황 파악을 위해 그는 빈의 아버지가 검객들에게 습격당하면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빈은 아버지가 일개 검객에게 당할 분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주인공이 그 검객들이 도검불침의 몸을 가졌냐 묻자 빈은 혼란스러워합니다. 그 암살자들을 공격하려 했던 지난 일을 떠올리며
그는 자신의 구성의 뇌전 기운에 맞고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기억해냅니다. 자신의 힘으론 일반인은 뇌전 기운도 못 견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같은 자들이 자신의 힘을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이 도건불침의 몸이거나 불가능한 무언가라고 결론 내립니다. 만약 그의 몸을 조종했던 술사 같은 강자들이 힘을 합치면 천상천하 유일무이한 존재만이 그에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는 빈이 아버지나 마교의 흔적을 찾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들의 은밀한 움직임과 진짜 목적은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편 외딴 곳에서 천마라는 여인이 건마라 불리는 사내에게 거망을 찾아냈다고 알려주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건마는 이어 세력에게 거망을 사냥할 준비를 명합니다.